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15강입니다. 3세기의 위기와 새로운 로마의 회복입니다. 49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등장했던 혼란의 시기, 그리고 그 회복 시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기의 위기라고 흔히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3세기 전체가 사실 로마 제국 가장 큰 위기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군인 황제의 시대란 부른 때가 있었죠. 235년부터 285년까지 50년 동안 대략 20명에서 25명 사이의 장군들이 로마 제국 전역 또는 일부 지역의 제위를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내가 황제야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했다가 살해되고 또 밀려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왜 일어났냐라고 보면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부른 시대가 있었어요. 165년부터 180년까지 있었는데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을 했고요. 자, 세베루스 왕조가 있었죠. septimius 세베루스 시대에 선군 정치, 그러니까 군대를 우선해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 많이 올려주고 또 아주 그들한테 대접을 잘해줬던. 근데 나라는 어려운데 군인들한테만 잘해주니까 국가가 굉장히 어렵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안토니누스 칙령이 있었죠. 제국의 모든 자유민한테 시민권을 줬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이 아주 격화됐습니다. 3세기 이전, 이미 2세기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로마의 멸망을 476년으로 보는데요. 그때 게르만족이 남하를 해가지고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게르만족은 그때만 이동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2세기 말부터 변경지방을 끊임없이 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력 자원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이 부족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단을 많이 뽑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제력은 악화됐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로마 제국의 가장 위험한 국경 여기에요. 여기 라인강, 도나우강 이렇게 있죠. 여기 북쪽에 살던 이민족들이 이 국경을 끊임없이 노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오늘날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을 수시로 노렸고요. 여기 도나우라고 하는 곳 있죠. 도나우강 북쪽에서도 많은 이민족들이 쳐내려왔죠. 이 시기를 동양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삼국시대입니다. 이 삼국시대가 분열시대잖아요. 이 분열시대는 왜 분열되냐? 북방의 이민족이 쳐내려온 것도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동서양에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남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래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북방의 이민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을 약탈하고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했던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로마는 끊임없이 막아내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황제들이 결국 황제 첫 번째 책무가 뭐라 그랬죠? 사령관이죠. 국가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방어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돈은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황제들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세베르스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변경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 라인강, 도나우강, 시리아 등 각 지역의 지도자를, 군단장들을 속주 총독을 지도자로 옹립할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은 30개 군단, 한 40만 명에서 45만 명의 군인을 가지고 이 넓은 국경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쪽에 있는 예비 병력을 뽑아서 서쪽으로 보내고 동쪽에서 전쟁이 필요하면 서쪽에 있는 예비 병력을 동쪽으로 보내서 방어를 했는데 또는 공격을 했는데 점차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거죠. 그런 데서 지도자는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지도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병사와 지도자 간의 갭이 너무 좁아요. 갭이 좁다는 건 지도자가 우러러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 이러면 존경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수시로 이 사람들이 살해됩니다. 암살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명 정도의 황제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살해됩니다. 암살을 당해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지도자와 이 병사가 너무 가까워도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경제력의 문제도 상당히 컸죠. 로마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때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확장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 경제를 내부에 있는 그 광산에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돌렸는데 거기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역 불균형 있었죠. 로마 제국은 특히 지중해 지역은 사치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치품의 수요는 많아요. 그리고 그 사치품이 어디서 오냐면 동방에서 옵니다. 페르시아에서, 인도에서, 멀리 중국에서 와요. 근데 그거를 사치품을 뭘로 주고 사요? 금은 같은 귀금속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금속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경제력이 감퇴했다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잠깐의 에피소드가 팔미라 제국이에요. 이 앞에도 지도가 있었죠? 이 빨간색 로마 제국의 본국이 있고 서쪽에 갈리아 제국이 하나 잠깐 탄생을 했고 이거를 이 로마 제국 황제가 이쪽을 제압하지 못해가지고 잠깐 생긴 사건이고 여기 노란색 이 노란색도 이 지역을 차지했던 황제가 스스로 섰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팔미라입니다. 요만큼을 차지했던 팔미라 제국이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쪽의 귀족이었던 오데나투스가 동방의 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방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통치력이 로마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살해되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제노비아가 실권을 쥐어가지고 독자적인 제국을 선하죠. 그 팔미라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시리아의 지금 다마스커스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로마 시대 유적이죠. 팔미라 이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게 많이 파괴되었다 그래요. 근데 팔미라가 어떤 곳이냐면 동서양의 문물교류라든지 여기 실크로드가 있었죠.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서 지나던 그런 길목이었던 거죠. 팔미라,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로마의 카이사레아나 아니면 시돈, 또 안티오키아 이쪽으로 가던 통상 교역로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를 읽어가지고 잠깐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10여 년 큰 소리 치다가 또 없어집니다. 이 3세기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국경 방어였어요. 자, 오현재 시대에는 국경 방어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경이 쭉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도나우강 방위선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방어 인력을 제외하고 시리아로 보내고요. 시리아에서 방어 인력을 제어하고 도나우강을 보내고 그래서 병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하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제국에 30개 군단만으로 지켜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출신이거나 이베리아 출신이거나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리아에 근무하던 도나우 방위선에 근무하던 별 상관이 없었어요. 이들은 이동을 꺼리지 않았어요. 그냥 수비군으로 있는 것보다는 전쟁터에 나가서 뭔가 전과를 올리는 걸 좋아했죠. 그럼 전리품도 새기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꺼려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게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군단병들이 결혼해가지고 주둔지 부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베루스 왕자 이전에 그러니까 오현제 이전까지는요 로마 군인들은 결혼을 못했어요. 한 35살, 40살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물론 주둔지 부근에 결혼은 못하더라도 아내를 두고 있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결혼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세베루스 황제 이후에 결혼이 허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속주 지역에 머물러요. 그리고 속주병들을 보조병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나우 출신인데 여기 속주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뽑아가지고 시리아로 가라 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속주병의 비율이 높아져서 군대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지원병사가 끊임없이 부족해요. 또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유아 사망률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병사가 부족해서 군대 질도 하락하게 됐는데 그때 요 3세기에 요 북방에 많은 민족들이 아예 이제 이 국경선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섹슨족, 또 프랑크족,
알레만니족, 또 고트족 이런 사람들이 아예 국경을 뚫고 여기 갈리아를 침범해서 여기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현제 시대까지는 이렇게 로마 국경이 뚫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처음으로 이 국경이 뚫렸고요. 그러고 나서 3세기에는 이 국경이 수시로 뚫려요. 그러다 보니까 갈리아는 이미 서로마 멸망 전에 아주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경이 뚫렸다는 것만 해도 나라가 어려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로마는 무너지진 않았어요. 계속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리저리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가지고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더니 그래요. 여전히 로마의 공유 가치는 유지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공유 가치는 뭐냐면 개방성, 역동성, 권력의 분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절대 권력이 있는 나라였으면 이 절대 권력자가 없어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절대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권력이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대치를 해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두 번째는 지중해라고 하는 지리적 이유죠. 지중해는 동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로마는 가도가 있었잖아요. 동서 이동이 편리해요.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 통합이 가능합니다. 지중해는 배 타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육지에서는 가도가 있어 가능하고 통합이 여전히 유리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동서 간의 균형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서쪽은 군사력이 강하고요. 동쪽은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중앙 권력이 무너져도 이 나라는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경이 수시로 뚫린다. 그러면 뭔가 대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전까지 로마의 주 전력이 뭐였죠? 로마군의 주 전력은 중장 보병이죠. 갑옷을 확실하게 챙긴 큰 방패를 들고 글라디우스라는 짧은 단검을 들고 싸웠던 중장보병의 밀집 대용. 이게 강점이었는데 문제는 저 게르만 족속들이 방어선을 뚫고 갈리아 깊숙이 들어가요. 이거를 중장보병들이 제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주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장보병에서 중장기병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중장기병의 이름을 카타프락토스 또는 카타프락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번역하면 중기병, 중갑기병, 철기군, 개마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번역할 수 있죠. 고구려 시대에 등장했던 게 개마무사라고 흔히 불러요. 철기군은 청나라 여진족이 많이 했던 게 철기군이 부르고요. 중기군, 중갑기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르죠. 근데 이 중갑기병을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그 파르티아가 있었죠. 시리아 동쪽에 오늘날의 그 메소포타미아 또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파르티아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그 파르티아 대신에 등장한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 중기병 중심 전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르티아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병을 중심에 두고 보병이 딱 버티고 나서 중무장 부병이 돌파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게 가능한 거는요. 로마군의 주력이 점차 갈리아 그리고 게르만 민족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원래 이탈리아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은 말을 잘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말 타는 환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기병이 약했죠. 그래서 원래 로마군은 누미디아 기병이나 갈리아 기병, 게르만 기병을 용병으로 많이, 그러니까 보조병으로 많이 썼었는데 이때쯤 되면 보조병이 아니라 주전력으로 되는 거죠. 앞 시간에 크라수스의 카레 전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기원전 53년에 크라수스가 시리아에서 파르티아군과 싸운 적이 있죠. 여기서 크라수스는 패하거든요. 그때 그 파르티아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1000명의 군기병과 9,000명의 군기병과 1,000명의 중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카타프락티아, 1,000명의 카타프락티아와 군기병이 있었는데 로마군은 그거를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이때 아주 대패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카타프락트와 군기병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파르티아군의 장군은 수레나스였습니다. 이 수레나스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군이
상대를 못했는데 이후에 이 파르티아는 수레나스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로마군이 파르티아군을 아주 늘 이길 수 있었죠.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전략을 다시 살려냅니다. 중앙에 카타프라를 두고 주변에 군기병을 둬가지고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도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의 주전력이 중장 기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때 등장했던 중요한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디오클레스란 이름을 가진 달마티아의 하층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어딘지 잘 몰라요. 대충 하층민일 것이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성과를 낸 거죠. 근데 40살 때쯤 됐는데 이 사람이 누메리아누스란 황제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누메리아누스가 니코메디아에서 살해됐어요. 그때 경호대장이니까 암살범을 자기가 처단을 하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당신이 황제가 돼서라고 해가지고 추천이 돼서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40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아주 젊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20년 동안 재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살부터 60살까지 암살되지 않고 재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방어에도 성공을 하고요. 도나우 방어선 또 동쪽 방위선을 정비를 하고 국가가 어려운 에 처하니까 이거를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혼란기를 정비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건 국경 방어 체제를 정비한 거죠. 자, 기존 방어는 뭐라 그랬죠? 라인강, 도나우강, 그래서 쭉 일렬로 늘어선 이 방벽을 중심으로 뚫리지 않게 하는 게 지역 방어를 했던 게 오연제 이전까지의 로마의 방어 개념이었어요. 수도였던 로마도 수도를 보호하는 성체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그 이민족이 그까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됩니다, 로마군이. 그러니까 아예 이걸 포기하고 종심 방어 전략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민족들이 뚫고 들어와라. 이민족들은 들어와서 가서 약탈을 하거든요. 어떤 마을을 약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동 타격들을 보내가지고 저기를 제압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땅이 항폐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아가 많이 항폐화되고 도나우강 제국도 많이 항폐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으로서는 뭐 가능한 방법이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넓은 국경선을 이렇게 긴 국경선을 황제 혼자서 막을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4명의 사령관을 정해서 땅을 아예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경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4명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큰 권력자가 되고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나머지 3명의 부장들을 임명을 했어요. 정제와 부제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아우구스투스고요. 부제는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 디오클레누스가 동방의 정제가 되고 서쪽과 동쪽으로 나와서 동방의 정제는 본인 디오클레티아누스고 동방의 부제는 갈레리우스고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아누스고 서방의 부제는 콘스탄티우스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다음에 정제가 퇴임을 하면 이 부제가 정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골라서 부제를 임명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제 퇴임할 때 다른 정제도 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실제로 디오클레티우스가 정제에서 퇴임을 했어요. 서기 305년에 퇴임을 하고요. 막시미아누스도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 콘스탄티우스가 정제가 되고 갈리우스가 정제가 되고 나머지 사람 다른 사람 또 임명을 부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부제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말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했던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군제 개혁이죠. 국가 방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종심 돌파 전략을 한다 그랬잖아요. 국경 방어가 아닌 종심 돌파 전략을 해야 되니까 동심 돌파를 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동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은 지키고 변경군은
변경해서 군단에서 지키는 그 라인을 지키는 변경군이 있고 기동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서 기동 타격을 해가지고 이민족을 섬멸하는 이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동 타격대가 저쪽으로 나가면 비잖아요. 그 비인대를 공백 지역은 이민족, 동맹 이민족으로 방위를 하게 됩니다. 게르만족, 그다음에 갈리아인, 여러 민족들에서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병사로 삼아서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민족의 병사를 뽑았는데 이 병사들이 뭐 5년, 10년 경력이 쌓이면 또 지휘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민족 지휘관들이 점차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민족 지휘관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또 한 자리 차지하죠. 그래서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뭐 프랑크족, 반달족, 알란족, 훈족, 서고트족 뭐 이렇게 이름을 불린 사람들이 지휘관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중에 서고트족의 왕이었던 알라리쿠스가 대표적인 이민족 지휘관이었던 거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했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변혁은 노미나티스 체제입니다. 전제정이라고 번역되는 체제입니다. 자, 로마의 전체적인 국가체제 보면 이렇죠. 왕정이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공화정은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원수정 27년부터 286년까지. 이 원수정이 그거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랑 친하지 않고 엠페라토르 또는 프린캡스라고 했던 거죠. 왜 원수정이냐면 원로원이라고 하는 곳이 훌륭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황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게 원수정이에요. 근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 했던 이런 정체는 전제정. 원로원이 힘을 잃어요. 원로원한테 아무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법안은 원로원 의견이라는 황제의 칙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 법안도 못하죠. 집정관도 못 보내죠. 속주 총독도 임명을 못하죠.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황제가 하는 겁니다. 전문 관료제도. 황제가 임명한 전문 관료제도를 도입합니다. 그전까지 관료는 누가 했죠? 원로원 의원 중에서 이들이 민회에 나가서 뽑히면 정무관이 되고 안찰관이 되고 집정관이 돼서 뭐 속주 총독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황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전제정. 이게 황제정인 거죠. 그리고 이때 서기 286년 이후 로마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4명의 정제 부제들이 이미 로마를 떠나서 트리어, 밀라노, 시르미움, 니코메디아에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저긴 그냥 귀족들의 모임인데 거기다가 뭐 정무관을 뽑아주세요. 당신들이 법안 내세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민회와 원로원의 역할은 사실상 사라지고 황제 개인 통치로 변화되는 게 이때 노미나티스 체제였던 겁니다. 진정한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로 변화한 겁니다. 또 로마 제국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해. 왜? 각 속주의 병력이 대폭 증강을 했습니다. 4명의 황제가 다리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력을 증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해요. 세금을 신설하고 농경지에 부과하는 토지세 그리고 사람에 부과하는 인두세를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의 세금은 누가 주로 냈죠? 속주민들이 냈습니다. 근데 안토니누스 칙령 이후에 모든 자유민한테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금을 안 냈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3세기 위기를 지나서는 이제 인두세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개인들한테 모두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토지세를 내게 하고요. 인두세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이때부터 세금을 내게 하는 거고요. 특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오던 본국 이탈리아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물품과 용역의 상한선을 정해서 이를 어길 경우 엄벌을 처했다. 인류 역사 최초 가격 통제 제도다.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가 외부 유입 자금이 없어요. 왜? 무역 불균형이 늘 일어나죠. 로마에서 다른 데로 수출하고 수출하면 대가를 맞고 물건 사고 이래야 되는데 로마에서 다른 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유입 자금 없고 금은 광산은 다 고갈됐고 내부의 비용은 증가하고 그리고 세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결국 민심 위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로마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고 20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크로아티아를, 여기 크로아티아죠?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는 도시가 있어요. 스플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여기 자다르하고 스플리트, 그리고 요 밑에 드브로브니크가 있죠? 드브로브니크가 주로 여행하는 곳인데 그 중에 하나 스플리트가 있습니다. 스플리트에 가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이후에 살았던 황궁이 있어요. 물론 일부가 부서지고 일부가 보존이 되었지만 거기서 말년을 보냈게 되죠. 별궁을 지어서 은퇴했던 아주 드문 사람이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빌라 아드리안을 지어서 은퇴한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고향에다가 이렇게 별궁을 지어가지고 바닷가에 아주 좋은 곳을 지어가지고 은퇴했죠. 그의 치세에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던 로마 제국 운명은 점차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